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구나.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옥분이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 얼싸안았다. 옥분아 고맙구나.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다.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아버지. 신령님이 네 효성에 감복을 하셔서 아비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옥분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고 호미 자국이 난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었던 것이다. 옥분이가 산삼을 마저 캐서 꺼내보니 마치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구나. 옥분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다려드렸고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았다. 옥분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옥분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다.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강산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강산이는 머리가 총명하기는 했지만 그 총명한 머리로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매사에 허세를 부려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허세남이었다. 그런 강산이가 성인이 되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경기도 동쪽에 다다를 때쯤 날이 저물었는데 여각은 멀리 있었고 역참도 오늘 밤 안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달빛을 벗삼아 걷다 보니 길가에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이 보였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군. 강산이는 마을에서 불이 켜진 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때 웬 노부부가 강산이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 밤에 어인일로 밖에서 서성이시는 겁니까?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하룻밤 묵을 여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이 마을은 양민들 몇몇이 살고 있는 마을인지라 여각 같은 건 없고 이 마을을 지나 큰 마을로 들어가셔야 여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강산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밤이슬을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방 한 칸짜리 허름한 집이지만 큰 마을로 가시려면 밤새 걸으셔야 할 터이니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시고 내일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대신 저도 선비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 노부부가 타처에 집안 제사가 있어 길을 나서는 중이었는데 저희 집에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라 걱정을 하던 중이었지요. 선비님이 저희 집을 봐주시면서 편안히 쉬시다 가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부탁이라 할 것도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제가 무예라면 저희 마을에서 최고였으니 어르신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랑이가 내려와도 저를 보면 도망갈 겁니다. 강산이의 허세에 노부부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강산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노부부가 집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자초지종을 말하고 강산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가야, 우리가 출타해도 너는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어요. 제가 성심성의껏 선비님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선비님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십시오. 쇳내는 내일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며느님은 제가 꼭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노부부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는 문을 나섰다. 노부부가 떠나자 며느리는 강산이를 보며 고개를 숙이곤 말했다. 잠시 부엌에 나가 끼니 때우실 것을 챙겨서 올 터이니 선비님께서는 편히 쉬시고 계시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 찐감자와 냉수를 가지고 들어왔다. 강산이는 며느리가 가져온 찐감자와 냉수를 허겁지겁 먹고서는 말했다. 감자가 이리 맛있는 음식인지 내 처음 알았습니다. 덕분에 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송구스럽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드릴 테니 선비님께서는 편안히 쉬시지요. 한방에서 함께 자게 된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당부대로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다. 며느리는 강산이가 쉴 수 있도록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물레에서 실을 뽑아냈다. 물레질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던 강산이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들도 안 계신데 한번 시험해볼까? 어린 며느리 혼자인 걸 보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절과부인 것 같은데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는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내가 사내가 아닌 거지.
그렇고 말고. 강산이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생각을 하고선 마치 깊이 잠든 척하기 시작했다. 강산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어린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을 푼 듯 숨을 내쉬곤 편하게 다리를 고쳐 앉았다. 그때 강산이가 뒤척이듯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어머나, 선비님께서 먼 길을 걸어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나 보구나. 며느리는 피곤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는 강산이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다. 잠시 뒤 강산이는 다시 발을 뻗어 며느리 다리를 슬쩍 건드려 보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전과 같이 양손으로 조심히 강산이의 발을 들어 떨어뜨려 놓았다. 저 여인이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을 보니 저 여인도 내가 싫지는 않은 거야. 며느리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산이는 또 발을 들어 며느리에게 올렸다. 그제야 비로소 강산이가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강산이를 불러 깨웠다. 이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강산이는 깊이 잠든 척하다가 눈을 뜨며 말을 했다. 낭자, 왜 그러시오? 며느리는 강산이를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져 물었다. 책을 읽는 양반이라면 자고로 의리를 알고 예를 아셔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선비님을 양반이라 생각하시기에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의심하지 않고 집을 봐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으셨으니 선비로서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셔야 하니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강산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말만 하는 며느리에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민망함에 얼굴이 온통 빨개진 강산이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회초리를 찾아오신 걸 보니 잘못을 뉘우치신다 생각하겠습니다. 어서 바지를 걷고 서시지요. 낭자, 정녕 저를 때리시려 하시는 겁니까? 잘못을 뉘우치시지 않는 겁니까? 강산이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말도 없이 바지를 걷고선 며느리 앞에 뒤돌아섰다. 며느리는 강산이의 다리를 힘껏 열 몇 대를 때리고 나서 말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선비님께서는 헛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시 주무시지요. 내가 잘못을 뉘우쳐서 이리 회초리도 맞았는데 이제 그만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오. 며느리는 강산이의 말을 무시하고서는 윗목에 앉아 다시 물레질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가 돌아왔고 강산이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노부부의 물음에도 강산이는 할 말이 없었다. 강산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노인은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며느리는 밤사이 있었던 일들을 노부부에게 이야기했다. 노부부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산이는 생각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관아에 끌려가게 생겼으니 집안 망신이 따로 없구만. 강산이는 마음 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네 정조를 알기에 네가 혼자 있어도 손님을 대접하게 한 것인데 네가 어찌 그리 어리석은 생각으로 양반께 욕을 보였느냐.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천민이나 양민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양반님네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네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일 생각도 없이 선비님께 회초리를 들었으니 내가 어찌 선비님을 배란 말이냐. 모름지기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늘. 노인은 며느리에게 크게 화를 내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촌 여인이 무지해 선비님께 욕을 보였으니 화가 풀리실 때까지 소인을 때리시지요. 생각지도 못한 노인의 행동에 강산이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강산이는 서둘러 노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는 급히 길을 나섰다. 노부부의 집을 나와 수십 리를 걷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어느 주막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인데 오늘 하루 묵을 방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방이 없기는 한데 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저희 부부가 자는 방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강산이는 지난밤 일이 생각나 잠시 머뭇거렸다. 이 오밤중에 다른 주막을 찾는다고 해도 방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 주인장이 같이 있으니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 강산이는 주인장에게 알겠다고 하고선 국밥 한 그릇 값을 내어주었다. 주인장이 방으로 강산이를 안내하자 잠시 후 안주인이 국밥을 들고 들어왔다. 강산이가 국밥을 먹는 사이 안주인이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두었다. 강산이가 국밥을 다 먹고 아랫목 이불로 다가가자 안주인이 말했다. 아이고, 손님, 국밥 한 그릇 값으로 욕심도 많소.
윗목이 손님 자리입니다. 강산이가 뒤로 고개를 돌려 윗목을 바라보니 베개와 홑 이불이 있었다. 아무리 국밥 한 그릇에 더불어 얻은 잠자리라고는 하나 엄연히 돈을 지불했는데 어제하고는 상황이 이리 다르다니. 어제 그 며느님께 내가 큰 잘못을 했군. 강산이는 지난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다시 생각이 났다. 강산이가 베개와 홑 이불을 덮고선 잠자리에 누웠는데 주인장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임자, 내가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갔다 와야 하니 집을 잘 보고 있구려. 내일 아침 식사 전에 돌아오겠소. 주인장이 안주인에게 말하고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자 안주인은 주인장을 배웅하고 나서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안주인은 크게 소리내어 하품을 하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강산이는 안주인과 단둘이 방에 남겨졌지만 어젯밤 수절과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 떠올라 허튼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윗목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목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신지요? 강산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깊이 잠이 든 척했다. 손님, 선비님, 저기요. 안주인이 강산이를 유혹하기 위해 여러 번 불러대자 강산이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춥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시오. 자꾸 나를 부르면 마루에 나가 잠을 청하고 내일 주인장이 오면 국밥값을 돌려받을 테니 나를 깨우지 마시오. 강산이의 말을 들은 안주인은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니 손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아시오? 안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다.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잠이 깬 강산이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주인장이 포졸들과 나타나 안주인과 웬 사내를 잡아 끌고 가고 있었다. 잠시 후 주인장이 강산이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손님은 정말 군자시군요. 제가 선비님을 몰라 뵙고 공경에 처하게 할 뻔했으니 어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지요. 손님의 풍모가 뛰어나 소인이 저 여자의 행실을 확인하기 좋은 기회라 여겨 이런 행동을 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장은 강산이에게 이 일의 전모를 말하고선 고개 숙여 몇 번이나 사죄했다. 그 어린 며느님의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포졸에게 끌려가는 건 저 사내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군. 내 이 가르침을 평생 은혜로 알고 살아야겠다. 그 뒤 강산이는 과거의 급제에 강원 감사가 되었는데 강원도에 가는 길에 경기도 동쪽 사는 노부부에게 들려 수절과부 며느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후한 하사품을 전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 둘이 살고 있었다. 두 과부는 나이도 동갑이었고 처지도 같다 보니 서로를 의지하며 무척 친하게 지냈다. 옥분아, 요즘은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너무 외롭다. 넌 어떠니? 순덕이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밤만 되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늘 함께 같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키도 훤칠하고 미남인 청년이 새로 이사를 왔다. 옥분아, 소식 들었어? 젊은 총각이 이사를 왔다는데? 응, 나도 들었어. 그런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 그랬구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훤칠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얼굴 한번 보러 가볼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두 과부는 새로 이사를 왔다는 젊은 총각의 집으로 향했다. 이사 온 청년 집에 도착해서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니 청년이 마루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 두 과부는 쌀이문을 열고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가서 자고 있는 총각의 얼굴을 보았는데 소문으로 들었던 말처럼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무척 잘생긴 것이었다. 어머, 잘생긴 것 좀 봐. 꼭 깎아놓은 조각 인형 같다. 그러게, 어쩜 이렇게 사내가 잘생길 수 있지? 그렇게 순덕이와 옥분이는 총각의 얼굴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대자로 자고 있던 총각의 아랫도리가 서서히 부풀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다. 어찌나 벌떡 일어나던지 바지가 찢어져 터질 것만 같았다. 어머나 세상에, 망측해라. 순덕이와 옥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헐레벌떡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두 과부는 낮에 보았던 젊은 총각 생각 때문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본 총각은 어쩜 그렇게 잘생겼을까? 그리고 벌떡 일어난 그것은 얼마나 클까? 왜 이렇게 내 몸이 뜨거워지지? 우리 마을에 저렇게 잘생긴 총각이 오다니. 이건 필시 신령님이 날 위해 보내주신 걸 거야. 그렇게 두 과부는 낮에 봤던 총각 생각으로 잠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새로 이사 온 총각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침 일찍 과부 순덕이가 과부 옥분이를 찾아갔다. 옥분아, 오늘도 그 총각 집에 같이 가볼래? 아니, 못 가.
오늘은 그동안 밀린 빨래도 해야 하고 그거 말고도 해야 할 집안일이 많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갈 수 있는 거지? 내일도 못 갈 수 있어.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 그럼 밀린 일 다 마치면 그때 같이 가보자. 그래.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순덕이가 가자마자 옥분이는 후다닥 부침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 총각의 집으로 향했다. 저기, 계셔요? 뉘시오? 새로 이사를 오셨다 해서 부침개 좀 가져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 고맙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게 총각은 과부 옥분이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부침개가 무척 맛있어 보이는구려. 잘 먹겠소? 네, 천천히 드셔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입에 맞으시면 내일 또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안방에 젊은 남녀가 단둘이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달궈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어제 본 총각의 아랫도리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옥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황홀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일을 치렀고 옥분이는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과부 옥분이는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오후가 되자 20리나 떨어진 장에 가서 떡을 사온 과부 순덕이가 총각을 찾아왔다. 안에 계셔요? 뉘시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순덕이라고 하는데 새로 이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떡을 좀 가져왔어요. 아, 그러시오? 고맙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그렇게 총각은 과부 순덕이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떡이 무척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천천히 드셔요. 입에 맞으시면 내일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순덕이와 총각은 한동안 담소를 나누었다. 담소를 나누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덕이와 총각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어찌나 뜨겁게 열정을 불태웠는지 두 사람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녹초가 되었다. 이 마을에 미인이 많은가 보구려. 네, 맞아요. 그래도 마을에선 제가 제일 미인이죠. 하하하. 그 뒤로도 옥분이와 순덕이는 총각을 찾아왔는데 옥분이는 부침개를 만들어 아침에 총각을 찾았고 순덕이는 20리나 되는 장에서 떡을 사오느라 오후에 총각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일이 있어 멀리 다녀오느라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한동안 총각집을 들락거리느라 나름대로 바빴던 옥분이는 오랜만에 한가해 지자 과부 순덕이네 집을 찾아갔다. 순덕아, 요즘에 많이 바쁜가 봐? 요즘은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응, 네가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길래 이참에 나도 밀린 집안일 좀 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순덕이 너 요즘도 밤만 되면 많이 외롭니? 아니, 요즘은 그렇진 않아. 뭐랄까, 다시 태어난 느낌이랄까? 아무튼 요즘은 외롭지는 않아. 그런데 넌 좀 어때? 아직도 밤이 많이 힘들지? 아니, 난 요즘 황홀하다 할까? 내 몸이 둥둥 떠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야. 그래, 어머 잘됐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젊은 총각이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떡을 사서 가져오느라 오후에 총각을 찾았던 순덕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떡을 가지고 총각 집을 찾았다. 20리나 떨어진 장에서 떡을 사오던 과부 순덕이가 매일 떡 사러 다니는 게 번거로워 총각이 오는 날에 맞춰 미리 떡을 잔뜩 해놓고 아침 일찍부터 총각이 보고 싶어 미리 해놓은 떡을 가지고 총각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과부 순덕이는 총각의 집에 도착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안방문을 열고 후다닥 뛰어들어갔는데 아니, 옥분이 내가 여기는 웬일이야? 과부 옥분이와 총각이 뒹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건 내가 할 소린데. 순덕이 너야말로 여기는 왜 온 거야? 난 이 총각하고 사귀는 사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총각은 나하고 사귀는 사이거든?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총각은 이미 내 건데? 하면서 두 과부는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두 과부는 서로 찾지도 않고 왕래도 없이 원수처럼 살았고 총각은 하는 일 때문에 멀리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총각이 떠나자 두 과부는 밤마다 또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외로움에 지친 두 과부는 부침개와 떡을 가지고 서로를 찾아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붙어 다니며 예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의 집안 형편은 서로 달랐지만 사이가 좋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그중 만석이라는 청년의 집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그와는 상반되게 강산이라는 청년의 집은 마을에서 손꼽힐 정도로 부잣집이었다. 만석이와 강산이는 항상 붙어 다녔고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도와가며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산이의 아비가 한양 관료로 발령을 받으면서 강산이네 집은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돼 만석이와 강산이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었다. 강산이가 한양으로 이사를 간 뒤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난한 청년 만석이는 여전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팔고 약초를 캐 약방에 팔아가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만석이 앞에 갑자기 토끼가 튀어나왔고 놀란 만석이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아픈 다리로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어려워지자 만석이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한양에 사는 강산이에게 돈을 빌리러 다녀와야겠어. 그 친구라면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야. 만석이는 그 다음 날 꼭두새벽부터 부자 친구 강산이가 있는 한양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루 반나절을 걷고 걸어서 한양에 사는 부자 친구 강산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만석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픈 다리에선 피고름이 나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 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거지랑 비교해도 구분이 안 되는 행색이었다. 강산이의 집 대문 앞에서 기웃기웃하는 만석이를 심부름을